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저희 이제 강한성 우리 미국 변호사 나오셔가지고요. 이제 크로스 보더 M&A 이제 해외와 관련되는 그런 M&A에서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강 변호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LG 강한성 미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2시부터 열심히 강의 들었고요. 유익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미 준비된 자료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할 때 마지막 순서이다 보니까 첫째,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중요한 내용들이 앞서 발표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소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모든 내용을 커버하기보다는 제 경험상, 제가 솔직히 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상 특히 M&A 관련해서 해외 M&A 관련해서 느꼈던 부분들 그 부분들 위주로 좀 몇 가지 포인트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도 쓰여 있지만 미국 역사를 조금 오래 공부했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해외 법무팀에서 오래 활동을 하긴 했지만은 그 후에 삼성에서 해외 영업도 해보고 스타트업 한 3군데에서 영업 총괄로서 또 비즈니스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법률뿐만 아니라 규제뿐만 아니라 조금 비즈니스 관점으로 스타트업들이 이런 점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위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중간에 흥미로운 역사 얘기도 조금 나옵니다. 자, 저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지금까지 크로스보더 M&A 기회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인바운드 쪽과 즉 해외에서 저희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러 들어오는 경우와 또 아웃바운드 저희 스타트업이 또 미국에 나가가지고 미국이든 해외에 나가가지고 해외 기업, 해외 주로 스타트업이 되겠죠.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크로스보더 전체적으로 크로스보더 M&A 주 목적이 주로 이제 마켓 익스pansion 이 시장을 확대하고 그리고 다이버시피케이션 그 회사의 영업 분야, 회사의 사업 분야를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 핵심 자원 확보, 이제 그 리소스 확보 차원에서도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생산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기술력을 확대하는 컴페티티브 에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M&A를 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는 이 마켓 익스pansion과 컴페티티브 에지 차원에서 집중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 기업에게 M&A를 당할 수 있는 회사를 매각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스타트업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엑싯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뭐 스타일 난다, 수아랩, 하이퍼 커넥트 그리고 유명한 우한 형제들 같이 주로 유니콘 그리고 굉장히 그 해외에서도 유명한 스타트업 위주로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커버린 기업들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매수 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해외 진출 그리고 스케일업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꼭 이렇게 성공한 스타트업만 누려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조금 지금 커가고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조금 작은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독일에서 이런 좀 작은 스타트업을 인수해야 보겠다라고 하는 인쿼리, 문의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클로징까지 가고 뭐 진행이 된 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고요.
독일의 PE 역할을 하는 주로 이제 강소 기업들 위주로 PE 역할을 하는 작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한국 기업 인수를 위해서 한국 기업 인수를 통해 가지고 한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보겠다. 그리고 특히 국내 대기업과 한번 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란 최고의 타깃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한국 내 영업 기반이 있고 기술적으로 자기네 기술과 시너지가 있고 또 경쟁력이 좀 있고 그리고 또 회사 운영진이 엑싯을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에 있어서 대안이 필요한 경우.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발표를 하실 때도 한국 PE에서 사모펀드에서 이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가업 승계가 PE에게 좋은 그 M&A 기회가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독일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기업들을 제가 좀 찾아보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IB라든지 또 스타트업 생태계에 계신 분께 많이 알아보긴 했지만은 결국 좋은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기업들을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한국 스타트업 그리고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외 기업들도 충분히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가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은 이런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 정보가 충분치 않다, 비대칭이 있다, 그리고 딜 소싱이 그렇게 쉽진 않다, 그리고 거래 비용, 왜냐하면 이제 법무 비용이라든지 회계 실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래 비용이 조금 더 현실화된다 하는 이런 작은 M&A까지 크로스보더 M&A까지 현실화가 된다면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조금 더 활력소가 되고 다양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에는 아웃바운드 사례입니다. 이거는 클로징까지 간 사례입니다.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입니다. 이렇게 큰 스타트업이 아닌데 미국의 작은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해외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은 이 한국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고 또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기술 고도화 또 영업 다각화 당연히 해외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제가 소개하는 케이스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이 동종 같은 업계의 미국 스타트업을 인수한 경우였습니다. 이쪽 작은 분야에서 그렇게 큰 분야는 아닙니다. 이 서비스 분야에서 나름대로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었고요. 빠른 스케일업을 위해서 동종 업계이지만 겹치지 않는 분야에 있는 미국 기업을 인수한 것입니다. 타깃이 된 미국 기업은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영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너지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미국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이미 가진 기술력을 미국 기업에 전수함으로 인해서 피인수 기업이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병을 통해서 다양한 버티컬 그리고 글로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요 이슈는 뭐였냐? 영업력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주요 경영진을 리텐션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리텐션 어그리먼트를 따로 맺었고 그리고 순수 현금 거래가 아니라 캐시 앤 스탁. 그래서 그 한국 회사의 주식을 일부 페이먼트로 제공하는 거래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리텐션 어그리먼트를 위반할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 회사가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었습니다. 콜 옵션은 좀 저렴한 가격에 행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경우인데 피인수 기업도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대주주
최대 주주의 개인적 이슈로 인해 가지고 현금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신속하게 거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마지막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거래 자체는 클로징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지만 그 전에 동종 기업이었기 때문에 각종 전시회라든지 사업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최고 경영진들이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온 그리고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뭐 누가 소개를 해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지를 논의한 후에 그리고 충분한 시너지가 날 것을 시나리오를 만든 후에 M&A가 진행된 사례였습니다. 크로스보더 M&A 리스크 요인들은 이거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컨트리 리스크가 있고요. 이거 마켓 리스크라고도 하고요. 경제 시장이 악화될 수도 있고 뭐 환율이 변동이 될 수 있고요. 폴리티컬 리스크, 정치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뭐 요즘 다양한 국가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한국도 해외에서 볼 때는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제가 좀 강조할 부분은 나머지 두 개입니다. Legal and Regulatory Risk, 법과 규제 안정성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먼저 규제 관련해서는 기업 결합 신고가 진행돼야 하고요. 굉장히 디프텍 같은 반도체 관련된 그런 기술 집약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면은 국가안보 관련 승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환거래법 신고 절차도 준수를 해야 되고요. 이 법은 항상 바뀝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게 DAPS라고 썼던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역사 얘기를 조금 할 텐데요. 1973년에 미국에서 유명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죠. 로 비 웨이드라고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에 DAPS라는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 낙태권이 더 이상 헌법적 권리가 아니다라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미국 남부주에서 이 낙태권을 제한하고 그리고 또 낙태권을 허용하지 않는 다양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한국 스타트업이 이 낙태 관련 제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런 회사를 인수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인수한 후에 이런 그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엄청난 손해고 타격이 있겠죠. AI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에 대해서는 한국은 조금 공격적으로 저는 이 사업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컬처럴 리스크에서도 조금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AI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미국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제가 이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유태인 학살이 있었고요. 미국은 이 노예제도라든지 흑인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역사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나라이고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인정보와 또 AI를 통한 차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한국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근원적으로 많은 컬처럴한 부분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만약에 하신다 하면은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 한국 기업 크로스보더 기업 인수 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항상 얘기가 되는 게 컬처럴 리스크입니다. 뭐 항상 얘기가 되고 있죠. 업무, 직장 문화가 좀 다르다.
그리고 탑다운 문화, 탑다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을 인수한 후에 항상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인종이라든지 출신 국가, 그리고 뭐 성, 젠더 이슈,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 센서티비티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했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이 장애인에 대한 센서티비티도 우리가 꼭 해외에 나갈 때는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로스보더 M&A 절차는 이미 많은 분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 기존 발표자들이 주로 이제 LOI 체결이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텀시트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M&A를 진행을 하겠다 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은 텀시트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텀시트에는 계약 금액, 예상되는 계약 금액, 그리고 주요 조항들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non 바인딩이에요. 텀시트를 체결했다고 꼭 이 클로징까지 가는 경우도 없고 꼭 그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M&A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텀시트 체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텀시트를 체결을 할 거고 그 중에 일부만 클로징으로 갈 겁니다. 근데 스타트업처럼 리소스가 한정된 작은 회사에서 텀시트까지 갔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 이 M&A에 회사의 사활을 걸었다, 회사의 운명을 걸었다라는 의미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텀시트까지 한 다음에 웬만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경우 실사를 통해 가지고 회계 실사라든지 이 법무 실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이 타겟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DD를 통해 가지고 그런 확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DD를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타겟으로부터 주요 계약서라든지 주요 임직원에 대한 정보라든지 주요 정보를 미리 받으셔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에 맞게 텀시트를 체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텀시트 체결 전에 M&A에 대한 전략 그리고 PMI, 포스트 머저 인터그레이션이라고 이 두 회사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이미 세워져 있어야지 성공적으로 M&A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M&A 절차는 간단하게 사전 준비에 있어서는 해외 사업 운영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부 전문 인력도 중요하고요. 계약서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신 분들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전문 자문사를 또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딜 소싱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좋은 타겟을 만날 수 있느냐? 사실 제가 삼성에서 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전자제품 분야에서 좋은 회사가 매물로 나왔다고 하면은 어디부터 이 IB들이 연락을 할까요? 당연히 삼성부터 연락을 할 겁니다. 삼성 아니면 애플 뭐 그런 기업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겠죠. 그럼 이제 삼성에서는 이 대응하기 위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TF가 꾸려지고 그리고 굉장히 심도 깊은 이 검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M&A 기회에 대해서는 IB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신경을 쓸 수도 없고요. 즉각적으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IB들이 좋은 딜 소싱 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VC나 엑셀러레이터들이 해외 기업들과의 뭔가 그 협력, 그 해외 VC 엑셀러레이터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있다 하면은 이 VC나 엑셀러레이터들도 좋은 이 딜들을 소개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장 좋은 딜은 이 같은 업종에서 또 같이 전시회나 사업을 영업을 하면서 때로는 경쟁 관계에서 이렇게 만났던 그 회사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왔던 그런 회사들이 가장 좋은 타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대기업은 계속 장기적으로 이 타깃들을 검토를 합니다. 뭐 삼성벤처가 됐든 뭐 현대의 그 콜포레이트 VC 이름은 까먹었네요. 근데 이런 대기업들의 콜포레이트 VC들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유망한 스타트업이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지금 스케일업하고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우리 스타트업들도 정말로 M&A를 통한 스케일업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러한 과정을 제한적으로나마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딜 스트럭처랑 니고시에이션을 할 때 뭐 주식 교환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스타트업들 간의 그 M&A는 사실은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이 타깃과 인수자 간의 뭐 어쩌면 결혼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타깃이 이 인수하는 저희 한국 스타트업에 대해서 믿음도 있고 신뢰도 있고 그 미래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좋은 PMI가 가능할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지 이게 그 좋은 타겟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PMI 이게 이 클로징을 하게 되면은 M&A의 절차적으로는 끝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M&A 절차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PMI를 통해서 이 두 기업이 하나로 융합되는 과정이 사실은 M&A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고, 이걸 할 때 이게 이 한국 스타트업이 점령군인지 동료인지, 그리고 또 누가 사업 운영을 제대로 할 것인지,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에셋이 결국은 인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고, 그리고 리텐션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력한 리텐션 조항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non competition, 경업 금지 조항도 굉장히 강한 조항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경업 금지 조항이 사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항상 강하게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효가 될지라도 어쨌든 들어가는 계약서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이게 향후에 결국은 협상을 통해 가지고 먼저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됩니다. 현지의 정관, 정결 규정, 이사회 의결 사안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안 변호사님께서 소개한 하이브 사태를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은, 같은 동종업계, 같은 한국인들까지끼리도 뭐 성향상의 그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보더 M&A에서는 당연히 문화적 차이에 의한 텐션과 갈등과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할 것인지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듀 딜리전스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소개가 됐고, 뭐 영어권이라든지 특허권,
그리고 이 주요 파운더들과의 금전거래 뭐 이런 부분들 다 봐야 되고요. 소송도 봐야 되고 주요 계약, 인허가 문제, 클레임 내용 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고용 관계 그리고 부정부패 내용까지도 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맨 위에 쓴 내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Calculated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한 겁니다. 리스크 테이킹은 어쩔 수 없습니다. M&A를 진행하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최대한 많이 아는 상황에서 대비를 한 상황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좀 야심차게 딜 브레이크 할 용기라고 이걸 얘기를 했는데 텀시트까지 가고 협상이 많이 되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이미 많은 리소스가 들어갔고 투자자들한테도 거래선들에게도 많은 얘기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딜 브레이크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회사에게 필요하다면은 딜 브레이크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딜 브레이크 할 용기도 필요하지만 대비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컨테미네이션 이슈입니다. 이거 한국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 이슈인데 제가 삼성에서 일할 때 일본 기업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M&A가 됐든 사업 협력이 됐든 NDA를 맺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자료들을 파트너에게 제공을 하겠죠. 그러면 그 안에 이 M&A 같은 경우는 동정 업체일 수도 있고 경쟁 업체일 수도 있고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쪽에서 기술 자료를 줬는데 저희가 이미 개발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개발을 기획 중인 기술이 그 자료에 나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개발을 안 했다. 그러면은 컨테미네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딜 브레이킹이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기술을 우리가 비슷하게 개발을 해서 시장에 출시한다. 그럼 M&A가 진행 안 된 그 기업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이 공유한 기술 자료를 통해 가지고 뭔가가 유출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딜 브레이킹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이슈를 가지고 또 끈질기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컨테미네이션이 많이 되면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내키지 않더라도 M&A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꼭 기술적 컨테미네이션이 아니라 이미 너무 내부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홍보가 됐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M&A가 진행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텀시트를 맺었기 때문에 무조건 M&A를 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딜 브레이킹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고 너무 오버커밋 하지 않으시기를 또 자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실 거를 또 조언을 드립니다. 실패가 된다. 이 M&A를 했는데 PMI가 제대로 안 되고 회사가 제대로 합병이 안 된다. 결국 실패 사례다. 그러면 먼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이유로 이 M&A가 제대로 성공이 안 될까? 진행이 안 될까? 그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요인들에 대해서는 Reps and Warranties. 그래서 이 Reps and Warranties에 확실하게 그 내용을 담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사 때 굉장히 심도 깊게 한번 주의 깊게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강한성 변호사가 아주 웅변적으로 네, 아주 잘 강의해 줬습니다. 저희 이제 세미나가 좀 길었죠. 저희가 이제 항상 할 때 계획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항상 주제를 좀 많이 잡게 됩니다. 어차피 오시는 거 조금 많은 주제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도 이제 6개 토픽을 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장시간 동안 또 이 발표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또 다음 달에는 저희 이제 블록체인이나 바이오 쪽으로 블록체인 쪽으로 블록체인과 이제 인재 관리 HR 쪽으로 또 세미나를 준비 중인데요. 또 종종 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